우표가 전부 안 붙어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2세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을 때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혁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 말이 없었고 학교 졸업식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라 딱 두 글자였습니다. 속에 무언가 있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 평생 알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 부엌 하나, 오래된 달력이 아직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침대 아래에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어요. 가죽이 다 닳아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가방 안에 무언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금 장치를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아니었어요. 묶음으로 묶인 편지들이 가방 안에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멈췄습니다. 수백 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받는 사람 김준혁, 보내는 사람 아버지 김태수. 그런데 우표가 없었습니다. 한 통도 붙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평생 동안 쓰고 평생 동안 보내지 못한. 준혁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이 돼서 가끔 들를 때도 그랬어요. 현관문을 열면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장판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2년 전이었으니 그 이후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준혁은 1년에 서너 번 들렀어요. 명절에 한 번, 아버지 생신에 한 번, 가끔 아내 미연이 오랫동안 안 갔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올 때마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왔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어요. 준혁이 앉으면 아버지도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뉴스에 대해 한마디씩 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겨울이 빠르네.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면 아버지가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늘 같은 반찬이었습니다. 준혁이 맛있어요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먹어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그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었으니까요. 딸 수아는 달랐어요. 수아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마당 구석에 앉아서 할아버지랑 오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준혁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랑 뭘 그렇게 얘기하냐?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요.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셔. 무슨 걸? 학교는 어떠냐고요? 친구는 잘 사귀냐고요? 밥은 잘 먹냐고요? 준혁은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수아는 어렸고 귀여웠고 할아버지도 손녀한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쓰러진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준혁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왔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준혁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그냥 그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 대화가 이미 끝났습니다. 준혁은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그냥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랑 단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아버지는 그로부터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째 되는 날, 준혁과 미연, 수아가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방을 나눠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방을 맡았습니다. 방은 작고 단출했어요. 침대, 옷장, 책상 하나. 책상 위에는 달력 하나와 낡은 볼펜 몇 자루가 꽂힌 컵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옷장부터 열었습니다. 작업복 몇 벌, 낡은 점퍼 몇 개. 아버지가 평생 입던 옷들이었어요. 접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기계적으로 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옷장이 끝나고 침대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 먼지 쌓인 슬리퍼, 그리고 가방.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오래된 가방이겠거니 했습니다. 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당겨봤어요. 녹이 슬어서 잘 안 열렸습니다. 억지로 당겼더니 달칵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이 열렸어요. 그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편지 몇 통인 줄 알았어요. 꺼내보려고 손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편지가 묶여 있었어요. 노란 고무줄로 묶인 묶음이 가방 안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나를 꺼냈습니다.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계속 꺼내도 계속 나왔어요. 침대 위에 쌓았습니다. 10묶음, 20묶음.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받는 사람 김준혁.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보내는 사람 아버지. 우표가 없었습니다. 다른 봉투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또 다른 봉투. 없었습니다. 전부 없었어요.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위에 쌓인 편지들을 바라보았어요. 수백 통이었습니다.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가방에서 꺼낸 것만으로 침대 절반이 가득 찼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그때 미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거실에 있는 오래된 그릇은 어떻게? 말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편지 더미를 보았어요. 이게 뭐야?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버님이 썼어? 응. 다 그래. 응. 두 사람은 한참 그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어요. 아빠, 부엌에. 역시 말을 멈췄습니다. 편지 더미를 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저한테요? 아니, 나한테. 수아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집었어요. 이름을 확인했어요. 우표가 없어요. 그래. 왜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는 가방째로 가져왔어요. 당장 읽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만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방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준혁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그 가방을 봤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올 때도 봤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연이 잠든 뒤에 준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혁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묶음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낡아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8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20살 때였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하지만 서툰 글씨,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내가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 진짜로 기쁘다. 아버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대학교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른다. 근데 내가 간다니까 그게 기쁘다.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웃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그래도 웃음이 나왔다. 잘하고 있어, 준혁아. 밥 잘 챙겨 먹어.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그 말을 한 번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준혁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그래라 했어요. 기쁜 기색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혼자 웃었다고 준혁은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25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취직했다는 말 들었다. 좋은 회사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 일했다. 그게 부끄럽지는 않다. 근데 내가 몸 안 쓰고 일할 수 있게 됐으니 그게 다행이다. 아버지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잘 컸다. 그게 고맙다, 준혁아.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이 취직했을 때도 아버지는 잘 됐네 한마디였어요.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다고. 준혁은 세 번째 편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더 읽을 자신이 없었어요. 가방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구나. 준혁은 그 다음 날부터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었어요. 미연과 수아가 잠든 뒤에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편지는 날짜 순서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날짜 순으로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쓴 순서대로 넣은 것 같았어요. 준혁은 날짜를 보면서 순서를 맞춰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32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16살 때였어요. 준혁아, 오늘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다.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연락해줬다더라. 아버지는 그날 일하러 가서 못 봤다. 저녁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미 자고 있었고 상장을 보고 싶었는데 물어보기가 이상해서 그냥 뒀다. 잘했다, 준혁아. 아버지는 봤다. 내가 이름을 올린 거. 준혁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장 기억이 났어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받은 상이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줬더니 어머니가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받구나. 그냥 물어보기가 이상해서 뒀다고. 준혁의 가슴에 무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준혁이 결혼하던 해에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잘 됐네 라고만 했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좀 더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사실은 많이 기뻤다. 미연이라는 아이가 좋아 보였다. 눈이 맑더라. 사람 눈을 보면 안다. 너를 잘 보살펴 줄 것 같아서 그게 안심이 됐다. 아버지는 내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했다. 너는 잘해라. 표현할 수 있을 때 해라.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그 문장이 한참 눈앞에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못했구나.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밤 수아가 태어났을 때 쓴 편지를 읽었어요. 준혁아, 손녀가 태어났다. 수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더라.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이구나 싶었다. 손이 진짜 작더라. 아버지 검지손가락을 쥐더라. 그게 좋았다. 수아한테는 아버지가 잘할 것이다. 너한테 못한 것들을. 그게 좀 미안하다, 준혁아. 손녀한테는 되는데 아들한테는 왜 안 됐는지 아버지도 모르겠다. 준혁은 이 편지를 읽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손녀한테는 되는데 아들한테는 왜 안 됐는지 아버지도 모르겠다. 수아가 할아버지를 유난히 좋아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아한테는 달랐던 이유가 준혁에게 못해준 것들을 손녀에게는 했던 것이었어요. 준혁은 한참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그리고 더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은 편지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28년치 수백 통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삶이 있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다 다친 날, 준혁의 첫 월급날 기뻐했던 일, 미연이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 고마웠던 일, 수아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혼자 좋아했던 일, 전부 편지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말한 적 없는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2주 전이었어요. 준혁아, 몸이 좀 안 좋다. 대단한 건 아닌데. 요즘 손이 가끔 저리고 머리가 아프다. 병원은 가기 싫다. 괜히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보다 요즘 내 생각을 많이 한다. 아버지가 너한테 잘 못해줬다는 거 알고 있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근데 너 모를 거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수아 낳았을 때, 아버지는 늘 기뻤다. 늘 자랑스러웠다. 그냥 말을 못했을 뿐이다. 한번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주보면 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 썼다. 언젠가 내가 읽어줬으면 해서. 아니면 읽지 않아도 됐다. 그냥 아버지는 기뻤다는 거. 그것만 알아줬으면 됐다. 준혁은 그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읽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을 못했어요? 아니, 왜 저도 못 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잠이 든 줄도 몰랐습니다. 무릎 위에 편지 묶음이 올려져 있었어요. 미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다 읽었어? 응. 어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뭐요? 내가 뭘 할 때마다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수아 낳았을 때 전부 편지에 썼어. 기쁘다고, 자랑스럽다고. 미연이 조용히 앉았어요. 근데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야. 우표도 안 붙이고 그냥 쓰고 가방에 넣고. 왜요? 마주보면 말이 안 나왔다고. 편지에 썼어. 미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준혁은 편지 묶음 중 하나를 꺼냈어요. 미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미연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준혁의 결혼식 다음 날 쓴 편지였어요. 준혁아, 오늘 내 결혼식이었다. 사진을 보니 잘생겼더라. 아버지 젊을 때를 닮았다. 미연이가 예쁘게 웃던데 그 모습이 좋았다. 아버지는 축사를 못했다.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더 못한다. 그래도 속으로는 했다. 내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미연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으려다 그냥 뒀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부은 걸 보니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편지 더 읽어도 돼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날짜를 보았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수아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준혁아, 오늘 수아가 할아버지 집에 왔다.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했다. 걱정되는 얼굴이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밥을 해줬다.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수아가 다 먹더라. 좋았다. 공부 잘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다. 수아한테도 그게 잘 안 되더라. 나는 왜 이럴까? 준혁아, 수아한테 잘해줘라. 할아버지가 못해주는 말들을 아빠가 해줘라. 수아가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 그날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밥만 해주고 아무 말도 없어서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래도 밥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걱정하고 있었구나. 준혁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준혁은 그 뒤로 며칠을 이상한 감정 속에서 지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화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나눴다면 아버지가 쓴 것처럼 마주보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준혁도 사실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말을 잘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했던 것처럼 준혁도 못했어요. 닮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혁은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미연도 수아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나왔어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그래도 억지로 꺼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한참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물음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듣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면 그 말 듣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혼자 저도 잘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했으니 바람이 또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뻤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억울해요. 저도 울다가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어요.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혁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못했던 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도 마찬가지였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한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아한테는 늦지 않았습니다. 미연한테도. 준혁은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수아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수아 옆에 앉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 산소. 혼자요? 응.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천천히. 수아야. 네.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줬지.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 나도 너한테 표현을 잘 못했구나. 고생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잘하고 있다는 말도 잘 못하고. 수아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어, 수아야. 아빠는 늘 자랑스러워. 수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할아버지가 못해준 말이라서. 수아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요, 아빠. 아빠 자랑스러워요. 맨날 일 열심히 하고 저 학교 때 새벽에 데리러 오고 그거 다 알아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웃었어요. 미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왔습니다. 둘이 오래 얘기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혁과 수아는 그날 밤 오래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아버지 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밥 해줄 때 왜 말이 없는지 어릴 때는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엔 그냥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말 대신 밥으로 하시는 분. 준혁이 웃었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분이었어. 아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용돈 주면서 아무 말 없고 그냥 챙겨주는 쪽이잖아요. 준혁은 그 말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해온 것처럼 자신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닮았구나. 나쁜 것만 닮은 게 아니라 봄이 됐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기일에 맞춰 가족들과 산소에 갔습니다. 미연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 수아가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산소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준혁이 절을 했습니다. 미연이 했어요. 수아가 했습니다. 일어나서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다 읽었어요. 수아도 읽고 미연이도 읽고 셋이 다 읽었어요. 수아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아, 미역국 맛있었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걱정해줬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결혼식 날 편지 봤어요. 눈이 맑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 좋았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웠다고 했잖아요. 저도요. 아버지가 평생 몸으로 일한 거, 한 번도 불평 안 한 거, 그게 자랑스러워요. 말을 못했는데, 이제 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연이 반대편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준혁은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성격이 갑자기 바뀌거나 말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수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아야, 요즘 어때? 처음에 수아가 놀랐어요. 아빠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게 낯설었으니까요.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오래 얘기했어요. 미연한테도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래. 미연이 멈췄어요. 갑자기 뭐예요? 아버지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 고마운 거 말해야 한다고. 아버지처럼 못하지 말라고 편지에 썼거든. 미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수아는 그해 가을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날에 준혁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첫 월급 받았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진짜로. 수아가 웃었습니다. 아빠, 방금 할아버지 편지 생각났어요. 나도. 두 사람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편지를 정리했어요. 날짜 순서대로 다시 묶었습니다. 낡은 가방은 버리지 않았어요. 서재 책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서재에 들어왔다가 가방을 보았어요. 아직 두고 있어요? 응. 왜요? 준혁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들고 다닌 거잖아. 그냥 버리기가 싫어서. 수아가 가방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응?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편지 쓸까요? 못하는 말들을. 준혁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근데요? 우표는 붙여.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도 웃었어요. 준혁은 그해 연말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편지 다 읽었어요. 늦게 읽었어요. 그래도 읽었어요. 아버지가 기뻤다는 거 알았어요. 저도 기뻤어요. 그냥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둘 다 그랬네요. 괜찮아요. 아들 준혁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붙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가방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아들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아들이 뭔가를 해낼 때마다, 기쁠 때마다, 자랑스러울 때마다 편지에 담았습니다. 붙이지 못한 채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늘 기뻐하고 늘 걱정하고 늘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무뚝뚝해서 몰랐던 것이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편지 한 통 써보세요. 붙여도 좋고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